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친윤 후보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52.93%, 결선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승부를 끝낸 겁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5명도 모두 친윤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국민의힘 여당이 윤석열 당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향후 정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일성으로 화합과 민생을 외쳤습니다. 첫 소식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기현 후보 24만 4,163표, 득표율은 52.93%. 김 의원은 1차 투표에서 52.9%로 과반을 확보해 결선 투표 없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2위 안철수 의원은 23.4%에 그쳤고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친윤 비윤으로 나뉜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2년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게 된 김 신임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김 대표는 내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본격적인 당대표 업무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대표뿐 아니라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친윤계가 독식했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던 후보들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최고위원으로 김재훈 후보, 김병민 후보, 조수진 후보, 태영호 후보, 청년 최고위원으로 장예찬 후보. 최고위원도 친윤계가 싹쓸이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이 가장 많이 득표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등장하지 못했고 그랬으면 이 나라가 그야말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고 내년 총선 압승할 수 있게 범친윤계인 조수진, 태영호 의원까지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4명의 최고위원을 모두 친윤계가 차지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1명은 따로 뽑았는데 이 자리 역시 윤 대통령의 청년 참모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최고위원 회의 구성원 9명 가운데 친윤계가 4명 안팎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대약진을 한 셈입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컷오프에서 모두 생존했던 친이준석계 후보들은 본선에서는 단 한 명도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입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이 전 대표의 기세도 꺾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전당대회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7년 만이라는데 이렇게 대선 때 트레이드 마크였던 어퍼컷을 선보이며 흥을 돋웠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그 이후에도 여당 내홍이 끊이질 않았었죠. 일단 오늘 결과로 당은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입니다. 홍지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2021년 7월 입당한 지 1년 7개월여 만에 사실상 윤석열 당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입당 후 대선 주자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계속 빚어왔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핵심 관계자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당정 일체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당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만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당 장악 의지가 상당해 보였다며 친윤 지도부가 그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이준석 사태로 비상체제에 들어선 지 9개월 만에 여당이 안정화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에 맞춰 출범한 새 지도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다음 달 미국 방문도 확정됐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자격 방문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국빈 초청한 인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는데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협의 중입니다.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은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 이번 국빈 방문의 기조라며 동맹이 진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로 의장대 사열과 국빈 만찬이 진행되고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됩니다. 양국 실무진은 의제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 억제 방안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반도체법과 같은 미국의 산업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미 동맹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방미 기간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최대 이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게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실제 미국 분위기는 어떤지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은호 특파원,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합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빈으로 초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Sure, this of course will be the second state visit of this administration. And I note that because for us, it's important that our ROK allies were to have that spot of honor. 하지만 미국 속내 가운데 하나는 중국 견제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중국 견제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총 51조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한 반도체 지원법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대가로 중국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지나친 조건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내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과로 거론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스템을 외국 기업들에게 과도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에게 닥칠 불이익 해소 방안을 찾는 것도 이번 회담의 관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불공평한 대우를 막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이곳으로 급파해 우리 기업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 소식, 정치부 조영민, 경제산업부 안보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 기자. 네.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할 때 그 형식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네, 이 국가 정상의 다른 나라 방문은 크게 국빈, 또 공식, 실무, 사적 방문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방문이 국빈 방문입니다. 체류 기간, 회의 안건, 상대국 사정 등 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문 형식을 결정하는 건데요. 국빈은 아주 각별히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방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지만 당시 국빈 자격은 아니었습니다. 국빈 방문, 이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럼 다른 3가지와 관련해서요? 네, 방문국 정상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국빈 방문은 초청국에서 공식 수행원 비용까지 모든 방문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우와 의전, 격식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영상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모인 의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는 이 합동연설이 국빈 방문 시 진행되는 대표적인 예우 중 하나입니다.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당시 4시간가량 백악관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 영상입니다. 이 역시 국빈 방문 정상에게 주어지는 예우입니다. 국빈 방문이 아니더라도 만찬을 할 수 있지만 참석자의 숫자나 메뉴, 프로그램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는 것 역시 대표적인 대우 중 하나입니다. 의장대 공식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 정부 고위급 인사의 환영, 환송 등의 예우도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워싱턴 도착 직후부터 의장대가 도열하는 등 이 도열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를 좀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의전 관련 인사들만 나와 맞이하는 모습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과거 보면 국빈 방문 아니더라도 블레어 하우스, 아까 미국의 영빈관, 그곳에 다른 대통령도 묵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예외적으로 예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은 아니었지만 블레어 하우스를 제공받아 숙소로 사용한 전례가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블레어 하우스에서 잤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빈 방문이 아닌데도 보시는 것처럼 미 의회 합동연설을 했고 또 미국 국방력의 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에서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까지 집행하는 등 사실상 국빈급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뭐니 해도 중요하겠죠. 안보겸 기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이슈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이게 뭡니까 대체? 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가 약 51조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공장 건설 비용의 약 5%에서 15%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건 꼭 지켜라 하고 요구한 선 넘은 조건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기업의 돈줄은 막고 기술을 빼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독소 조항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기업 반도체 생산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고요. 또 기업의 현금 흐름, 수익률 등을 담은 재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초과 수익이 날 때는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보안 시설인 반도체 공장이나 재무계획서가 공개되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에 33조 원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디램의 40%, 낸드의 20에서 30%를 생산하고 25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투자가 안 되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제 정상회담 전까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미국에서? 이미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을 뜯어 고치거나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보충 협약 등을 통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기업 생산 시설에 미국 정부가 접근은 하되 기업이 정한 통로로만 다니게 하거나요. 재무계획서를 제출은 하되 기밀에 가까운 내용은 넣지 않도록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야겠죠. 네, 조 기자, 한미 정상회담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자, 논의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반도체 문제 역시 가장 큰 현안이지만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확실한 확장 억지력 제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신설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안보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갈 때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장외 투쟁을 예고한 민주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항복 문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달 중순 일본 방문 때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10대 그룹 총수의 동행이 검토 중이며 참여 형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부 간 협력을 넘어 경제 협력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일 항복 문서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문제로 깊이 반성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좀 처리하든지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산하에 별도의 대책기구를 꾸려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때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건 우리 정부였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섰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7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총 6,184억여 원을 위로금과 지원금으로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제3자 변제 내용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안을 두고 특별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이고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비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 사퇴가 안 된다면 개편이라도 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직을 좀 교체하라는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또 정무직 당직자들, 그렇죠.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뭐 여러 당직이 다 완전히 일색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단일한 컬러로 모노톤으로 이루어진 지도부가 어디 있겠냐.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당직자 전면 교체를 주장했죠. 비명계에서는 최소한 이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이라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 하면 뭐 친명계 조정식 의원인데 그러니까 이 대표 사퇴가 안 되면 일단 흔들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친명계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 친명 의원은 채널A에 누구를 임명할지는 대표의 인사권이고 당직 개편은 이 대표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사무총장을 내주면 다음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신도 꽤 큰 것 같고 기싸움도 치열하네요. 네, 오늘 민주당 최대 의견 그룹인 더 좋은 미래는 입장문을 내서 이 대표를 향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체제를 인정하면서 사퇴론에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혁신 압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69시간이 뭐길래 주 52시간 개편한 이야기인가 보죠? 네,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한 뒤에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상 시간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과로사 국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69시간표까지 등장했습니다. 5일 동안 매일 5시간 취침 후 69시간을 일하고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2시에 취침하여 7시에 기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출근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대통령실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도 저녁 11시에 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장 최고위원이 언급한 69시간 가상 시간표입니다. 평일에 대부분이 근무 시간으로 채워져 있죠. 네, 새벽 시간은 기절, 주말엔 병원. 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저게 사실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여당은 주 69시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매주 69시간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포도를 해가지고 혼란을 좀 주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많이 일한 것만큼 월이나 분기나 연회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하고요. 개편안에는 근무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달 휴가까지 가능하게 몰아서 쉴 수 있게 해놨는데 일하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쪽 진실이네요. 자, 그런데 비슷한 논쟁이 사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있었어요. 네, 노동시간 유연화는 사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이런 얘기 했는데요. 120시간을 5일로 나눠보면요. 하루에 24시간 일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윤 대통령도 야당이 유연하게 근무하자는 내용을 왜곡했다. 그러니까 반만 봤다. 그다음에 노는 거지 이걸 뺐다 이런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네. 대통령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어쨌건 법 개정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철저히 막겠다고 공개 선언했죠. 지난 1월을 기준으로 대통령 취임 후에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도요, 견제는 하되 또 국익에 도움이 되면 과감히 협조하는 유연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국에서 농협, 신협 이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투표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화물차가 덮치는 사고가 전북 순창에서 있었습니다.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농협 앞에 길게 줄 선 사람들. 뒤편에서 나타난 흰색 트럭이 그대로 덮칩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사이로 몇몇은 일어나 보지만 트럭을 쫓아가 붙잡을 엄두도 못 낼 만큼 힘이 풀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10시 반쯤. 1톤 화물 트럭이 동시조합장 선거일을 맞아 투표를 위해 모여든 인파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밀어버리니까 사람 비명소리는 없고 꽝 소리만 다다닥 소리만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있다가 내다본 거죠. 한 번에 한 20명이 그래. 70대 남성 2명과 8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5명은 중상입니다. 다친 사람들도 대부분 고령자여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사고 충격으로 투표소 입구 출입문과 지붕이 부서져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4살 이모 씨로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가축 사료를 싣고 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을 밟았고 악셀에다 밟은 뒤에는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난다. 당시 투표소엔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었지만 현장 안내요원은 3명에 그쳐
선관위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번 사고는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만 가속 페달을 밟아버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실태를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를 낸 74살 이모 씨는 지난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적성 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인지능력 검사 같은 교통안전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교통안전교육은 만 75세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를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면허를 적성검사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새 내 적성검사가. 이달 초 70대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에서 7km 넘게 역주행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서울에서도 9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건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4세 이하가 낸 교통사고는 9.7%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9.2% 늘었습니다.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운전 실수나 대처능력 저하 등이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인지 반응 시간이라든지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성인에 비해서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자진 면허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지난해 2.6%에 그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낮 시간 운전만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인 면허제를 시행하는 외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강한 바람이 문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진우 기자, 걱정이 좀 되는데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 합천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 위로 시뻘건 불길이 보이는데요. 희뿌연 연기가 가득해 앞이 제대로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오후 7시 기준 진화율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후 2시쯤 발생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2m의 강풍이 더해지면서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7대와 장비 48대, 인력 53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형이 험하고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우거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5시 반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고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산불 피해 면적은 130헥타르 이상이고 화선도 4km 가까이 됩니다. 인근 6개 마을 2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송전탑은 가동을 중단하고 우회 전력을 공급 중입니다. 현재는 날이 저물면서 헬기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민가 보호와 주요 시설의 화재 저지선을 집중 배치하고 밤샘 진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합천군 산불 현장에서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던 배우 김세론 씨에게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배우 김세론 씨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대중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10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당시 김 씨는 동승자를 태운 채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 여파로 일대가 3시간 넘게 정전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매우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는 소녀 가장으로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도 법정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벌금형 구형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영화 아저씨에서 아역 배우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김 씨는 이번 사고 이후 촬영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와도 결별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 노동자의 숙소입니다. 이 비좁고 악취는 심하고 돼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심지어 이 노동자의 시신을 농장주가 뒤뜰에 파묻어 충격을 줬습니다. 문제는 불법 체류 신세인 다른 이주 노동자들도 비슷한 처지라는 겁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우리 한 귀퉁이의 골방. 가로 세로 3m 정도 되는 좁은 방에선 숨을 못 쉴 만큼 악취가 풍기고 돼지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립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방은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고 먼지투성이 냉장고에 먹을 거라곤 곰팡이 핀 김치뿐입니다. 이곳에 살다 사망한 태국 이주 노동자 세닝문추 씨는 1000마리가 넘는 돼지 분뇨를 처리하는 등의 고된 일을 10년째 해왔습니다. 1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대부분을 고국의 가족에 송금했습니다. 병이 날 수밖에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이지만 불법 체류자라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그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아무리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이 있더라도 감히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사업주에게 하지를 못하지요. 경기도 포천시의 이주 노동자는 7,600여 명인데 세닝문추 씨처럼 집계되지 않는 불법 체류자는 4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천막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바로 옆에. 네네.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기자의 질문에 답도 잘 못합니다. 우리 저 말하지 마. 그러니까 몰라요. 사장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장 싫어. 네? 사장 싫어.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는 불법 체류자라 신고하지 못했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임금은 제때 지급하셨나요? 네, 임금은 지급했어요. 학대한 사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이들을 꼬마 유령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열악한 삶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피의자 체포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한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7개나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 인제군 치안을 맡고 있는 인제경찰서. 최근 이곳에서 체포영장 7개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새로 전입해온 직원이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다른 서류들과 섞여 파쇄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 쓴 서류들,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 찾아다 없어진 건 맞는데 이게 갈렸는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본인도 몰라요. 일단 외부 유출이나 고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파쇄를 일부러 했다면 경찰 그만둬야죠.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됩니다. 피의자 인적 사항과 범죄 사실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영장이 없으면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신병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체포영장 제지를 해도 뭐 말을 들을까 말까인데 또 그러면은 상당히 현장에서 통제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잖아요.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영장 관리 지침을 따로 만들어 분실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적법이나 불법이 개입되었다면 징계 사유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체포영장 분실사고 조사를 위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분실된 체포영장들은 검찰에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엉성한 영장 관리로 수사의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9급 공무원이 받는 기본급이 177만 원입니다. 수당을 더해도 최저임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밥통이라 불리며 안정적이어도 몇 년 새 인기가 시들시들하더니 올해는 경쟁률이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로 북적였던 노량진 학원가. 공시생들이 줄면서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던 컵밥집도 이젠 찾아보기 힘듭니다. 점심시간에 한 20명, 30명을 받았다고 치잖아요. 지금 5-6명밖에 못 받아요. 없어요. 공무원 선호도가 몇 년 전부터 점점 떨어지면서 공시생들도 크게 준 겁니다. 올해 5급 공무원 공채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500여 명 줄었고 특히 9급 지원자는 4만 4천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2016년 53.8대 1 이후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줄곧 하락해 올해는 22.8대 1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옛날만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연봉으로 치면 잘 4기업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은 월 177만 800원. 여기에 직급 보조비와 정액 급식비까지 더하면 월 206만 원을 받는데 최저임금보다 5만 원 더 많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도 그렇지만 경직된 공무원 사회 분위기도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월급이나 약간 이런 것보다 약간 겉으로 봤을 때 좀 분위기가 좀 약간 딱딱하고 막 그런 것도 MZ들이 좀 싫어하는 이유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을 인상하고 조직 문화도 바꾸겠다고 했지만 돌아선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당장은 아이 낳을 사정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출산하기 위해 난자냉동 고민하는 여성들 적지 않을 텐데요. 서울시가 첫 시술 비용의 절반,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서울시. 저출산 해법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정책에 대한 욕구는 난임 관련된 여성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난자 냉동 시술은 채취한 난자를 얼려 질소 탱크에 보관한 뒤 원하는 시기에 해동해 수정과 배아 이식을 거쳐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데 회당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듭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30, 40대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의 절반,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난소 질환이 있어 난임 가능성이 높은 20대도 대상입니다. 비혼주의로 또 많이 가는 추세다 보니까 또 비혼했다가도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만일에 대비해서 또 제가 난임일 수도 있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도 대폭 늘립니다. 기존 지원 조건이던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아예 없애고 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난임 시술로 증가하는 다둥이 대상의 자녀 안심보험도 무료 가입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간신히 동결됐었죠. 그런데 미국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만큼 안정되지 않는다며 다시 빅스텝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고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Shifting to a slower pace will better allow the committee to assess the economy's progress toward our goals. 0.5%포인트 이상 숨가쁘게 올리던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온 지난달만 해도 속도 조절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 새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고 소비 지출 지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결국 미국 상원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주 뒤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The latest economic data have come in stronger than expected, which suggests that the ultimate level of interest rates is likely to be higher than previously anticipated.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최종금리 예상치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25에서 5.5%로 예상됐던 최종금리는 이번 발언으로 5.5에서 5.75%, 심지어 6%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hat the hawkishness was there the way the market wanted it and expected it, but the level of that magnitude of hawkishness was what took him by surprise. 파월의 매파 발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넘게 급락했고 우리 증시도 1.28%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이 빅스텝을 밟는다면 1년 반 동안 인상 행진을 멈추고 지난달 주요국 가운데 첫 동결을 결정한 우리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1.75%포인트에 달합니다. 다음 달 11일 우리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을 시작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갑구입니다. 금리가 주춤하면서 일부 지역 분양시장이 살아날 조짐도 보입니다. 오늘 둔촌주공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 진행됐는데 이 경쟁률이 46대 1이었습니다. 꽤 관심이 컸던 거죠. 하지만 이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이자 압박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더 얼어붙을 수도 있겠죠. 이민준 기자입니다. 총 4,768가구 분양에 나섰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지난달까지 계약률 81%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미계약분인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49A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매입을 해서 아마 전세를 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주변에 한 3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자녀 증여용으로 많이 신청들을 오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무순위로 나온 평형은 소형 평수뿐인데 원룸인 29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5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역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한 2, 3일에 한 분꼴은 와요, 손님이요. 오늘도 한 사람 왔다 갔어요. 그 평수가 이제 뭐 몇 평형인가 묻더라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가 서울 일부 단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일반 분양 경쟁률이 평균 198대 1을 기록하면서 몇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유주택자까지 청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하지만 막상 계약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단지별로 심한 차이가 날 것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의 온기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두꺼비들은 보통 2월 봄비 내릴 때쯤 산란지로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때를 놓쳐서 소규모로 목숨 걸고 산란지로 향한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을 덮친 가뭄 때문이라는데 배우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갈색 두꺼비 한 마리가 물기 한 점 찾아보기 힘든 돌길 위를 나아갑니다. 마른 잔디 위에는 두꺼비 한 쌍이, 그 뒤편에서도 두꺼비 한 마리가 발길을 재촉합니다.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인근 산에서 내려와 저수지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년 같으면 1,000마리 넘는 두꺼비가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이곳을 가득 채웠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한 마리씩 움직이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두꺼비의 산란지 대이동은 매년 2월쯤 봄비 내릴 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봄비 소식이 없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자 더 이상 산란을 미룰 수 없는 두꺼비들이 한낮에 마른 땅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두꺼비들이 보통 보면 비가 올 때 이동하는데 주로 또 밤에도 주로 이동합니다. 근데 낮에 오는 거는 이제 애들도 이제 비가 하도 안 오다 보니까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면서 대구 경북은 가뭄 주의 단계가, 광주 전남에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가뭄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국 9개 시군이 비상급수를 실시해야 할 만큼 비 소식이 없다 보니 두꺼비들의 산란 시기도 늦춰진 겁니다. 다행히 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습니다. 늦긴 했지만 두꺼비들의 산란지 대이동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자, 야구 대표팀의 WBC 첫 경기가 드디어 내일입니다. 가장 먼저 만날 상대는 복병 호주입니다. 도쿄에 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철 기자, 첫 경기부터 대표팀 승부수 강하게 던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팀은 호주전을 8강 진출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경기부터 삐끗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한국은 앞선 두 번의 WBC에서 1차전 패배에 발목 잡혔습니다. 이번엔 한국과 일본, 호주가 8강을 다툴 걸로 전망되는데요. 호주를 잡으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에도 현역 메이저리거가 있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 경험자가 많고 서폴트처럼 한국 야구를 잘 아는 선수도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1919 전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결전의 현장이 될 도쿄돔에서 적응 훈련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열리는 도쿄돔은 무엇보다 이 홈런이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쿄돔은 전통적으로 홈런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구장인데요. 도쿄돔만의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도쿄돔은 송풍기로 공기를 불어넣어 얇은 막으로 된 천장을 들어올립니다. 구장 내 상승 기류가 발생해 평범한 타구가 홈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역 시절 일본에서 뛴 이승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볼보다는 아무래도 플라이볼이 좀 유리하고요. 라인 드라이브 타고 또 좀 각도를 좀 올려서 한 방 그런 타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대표팀은 홈런왕 박병호 등 거포들의 한 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수들은 호주 타자들의 힘이 좋은 만큼 실투를 경계해야 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내일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구름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낮이면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기엔 어렵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지도 말썽입니다.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9도, 대전과 대구 10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들은 대표도 최고위원도 친윤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인 걸 보면 당원들은 확실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국민을 위한 비전보다 진흙탕 싸움만 부각됐습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 일송으로 시종일관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던데요. 자, 이제 정부와 여당 전당대회는 잊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해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당심 위에 민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